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취임 6개월 만입니다.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지요. 불과 7개월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국회 탄핵 표결 직전 물러났는데 근본적으로 민심을 따르지 않고 편법과 무리수로 이런 일을 계속한다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런 위원회를 여당 쪽 위원장과 여당 쪽 위원 딱 두 사람으로 해놓고 입맛에 맞는 대로 일들을 처리하니 이게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상식은 아무리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현 정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게 탄핵 청원의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국회 탄핵 청원은 오늘 아침 9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백운계 정치 1번지 탄핵열차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탄핵열차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열차는 이채 양명주역을 거쳐서 종착역인 탄핵역까지 가는 열차입니다.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밟아보겠습니다. 저희 탄핵열차 승객들께는 정의도시락, 상식생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드시면서 또 지치지 않으시게 수시로 간식도 드리겠습니다. 창밖에는 정어리 때의 아름다운 군무가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지루하신 분들은 창밖을 보시면서 탄핵열차 타고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아침 국회 청원 9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경희님, 정의도시락과 상식생수 그리고 간식까지 주신다니 이 열차 안 탈 이유가 있나요? 더 많은 분들이 탑승해서 이창명주와 뜻을 이루어 빨리 종착역에 도착하길 바랍니다. 백운기 기장님이야 정어리 가족분들 계시기에 이 열차 참 행복한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걸 주셨는데, 예. 이상부님, 구독, 좋아요는 탄핵열차의 티켓입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별도로 탑승권 끊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그게 바로 탄핵열차 탈 수 있는 것이고요. 탄핵열차 탑승 챌린지 해주셨는데, 소병률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이데이님, 좋아요 많이 비는데요. 정치 1번지 시청료는 좋아요입니다. 네, 정말 멋지신 분들입니다. 단위님, 탄핵열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속히 종착역에 도착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계 정치 1번지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글래무어에서 드리는 정어리 선크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안 누른 분은 지금 눌러주시고, 혹시 보시면서 구독 안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리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인데요. 전현 전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오시는 대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들어가기 전에 전희연 대변인 어젯밤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 지금 역주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시민들을 덮쳐서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일부 직원 또 은행 근무자들이 지금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참사를 볼 때마다 너무나 슬프고 빨리 진상규명이 돼야 되겠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급발진 의혹도 제기됩니다만 그건 이제 운전자의 주장인 것으로 밝혀지고요. 또 좀 확실하게 밝혀야 되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운전자가 고령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이건 역시 과학적으로 밝혀져서 괜히 대다수의 또 중장년 요령층이라던가 운전자들이 혐오 시선이 되는 것을 막아야겠는데 저는 이런 사고가 떨어질 때마다 좀 드는 것이 정부가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일을 벌려놓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고요. 최근에 왜 차량 사고라든가 흉기난동 사고 같은 거 너무 많잖아요. 예, 국민들의 삶이 참 불안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 대책을 세워주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좀 심상치 않았어요. 아침에는 지하철 대치역, 저녁에는 또 흑석역에서 연기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꼬미맘님께서요. 흑석에서 자취하는 딸 때문에 걱정이 얼마나 됐던지요. 원인 모를 연기가 나서 도대체 속이 시끄럽고 나라꼴도 엉망진창. 어제 대통령실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을 무슨 조선시대 사람들 수준으로 하는 건지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러셨는데 김종욱 원장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한 은행에서 일하는 분들이 4분이나 또 참배를 당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 진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신데,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어딜 가도 불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제도 저희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옆에 있는 선배 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별 문제 없냐라고 전화가 2번이나 올 정도로, 그러니까 무엇인가 예를 들면 서로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또 사고가 나도요. 대형 사고들이 막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니까 진짜 힘없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도 안 될 판에 좀 그런 분들에게 매번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들, 슬픈 이야기들만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뭐 백운기 정치 1번지가 이런 일 있더라도 좀 이런 분들에 희망을 좀 주고 또 따끔하게 이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뭐 정부이든 아니면 어떤 기관이든 저희가 엄중하게 책임도 묻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빗길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이 불안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루하루가 그냥 안전하게 보낸 거에 감사하면서 지금 살고 있고, 예전에 YS 때 그 사건 사고가 많았던, 그러다가 결국 대통령이 그냥 욕을 엄청 먹고 물러나게 됐는데 그 정권을 이렇게 교체당했죠. 지금 그런 게 자꾸 오버랩이 돼요. 오늘도 비가 오는데 좀 안전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도 그랬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뭔가 예견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조심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라고 만든 그 길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왜 세금을 냅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나 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사가 났는데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유튜브,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말을 듣고 이거는 말이죠. 뭐 어떤 나쁜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런 짓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상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제 국회 운영위가 열렸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고록에 썼던 그 내용 당연히 문제가 됐죠. 어제 저는 그 운영위를 보면서 만약에 민주당이 운영위
위원장을 차지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런 사람들 불러서 제대로 얘기나 듣겠나 싶었어요. 어제도 그 질문이 나왔는데 이소영 의원 질문에 이도원 홍보수석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6월 27일에 보도가 됐습니다. 바로 당일에 대변인실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홍보수석이 검토하고 내보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회고록의 내용은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이라서 대통령 외에 다른 분들은 내용을 알 수 없을 텐데요. 대통령께 직접 사실관계 확인하고 내용 작성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여쭙는 자리에 홍보수석 다 포함해서 계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던가요? 대통령께서 설명한 내용을 그 성명 그대로 담았습니다. 대통령이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여기에 적혀있는 답변이에요. 근데 150명 넘게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된 사고다. 이게 조작된 거다. 이거 정식으로 제기한 언론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매체 있으십니까? 당시에 많은 언론이 그러니까 많은 언론 어디 기억나는 거 하나만 대보시죠. 많은 언론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닥에 그 어떤 그 기름이 뿌려졌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자, 넘겨주시죠. 그런 모든 슬라이드 부분에 6.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 각시탈이 뭐 오일 뿌렸다 바닥에 이거 다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독대하면서 말씀하셨다는 12월 5일에는 이미 특수본에서 다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들이었어요. 이게 정식 언론이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건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저 부분을 그때 당시에 뭐 오일이 어땠느니 그런 얘기들을 제기한 언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어떤 언론이 소위가 말해서 우리가 또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면 그건 언론이 아닙니다. 그냥 폐지시켜야 됩니다. 이런 참사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섰던 건 언론이 아닌 거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SNS라던가 일부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이걸 퍼뜨려지고 있다. 이게 좀 문제다라고 비판하는 언론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저런 걸 제기한 의혹은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좀 너무 어이없는 것이 대통령실의 해명도 엉망진창입니다. 처음에는 왜곡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거 보면서 앞으로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면담할 때는 진짜 녹음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 되게 어이가 없었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운영위가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실이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처음으로 22대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관되게 대통령 감싸기에만 나서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도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즉 대통령실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 공작이고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정황들은 도대체 뭐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금 국회의장도 물러나신 마당에 왜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저 어제 운영이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국회 차원의 질의를 통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특검을 해야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국회 운영을 보니까 야 국민들이 특검 지지해주는 여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시탈이니 뭐니 오일이니 뭐니 이따 얘기했던 게 이은영 소장님 네. 뭐 극우 유튜버들 아니었나요? 극우 유튜브 쪽에서 얘기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바닥에 뭐가 오일이 뿌려졌다는 얘기는 좀 돌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게 이제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을 좀 이동해서 배치를 좀 나눠서 했다. 그게 더 오히려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 오일이나 각스탈 얘기는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이 그 회고록에서 저 부분이 저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시 리바이벌이 되는 건데 사실 국회에서 운영위에서는 저 부분보다는 그 당시 그 행안부 쪽에서 이 병력 배치를 어떻게 했던 건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좀 전에도 그 운영위에 대한 어떤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 이제 좀 댓글에서 진행자가 좀 미숙한 거 아니냐 막 불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어쨌든 조금 어제 운영위는 실망스러웠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위원장 또 최민희 위원장 법사위 과방이 아주 강단 있게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해보려고 하는 것에 좀 더 큰 파이팅을 주문한 것 같은데 일단 그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 쪽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보면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의 근본 인식 자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참사가 딱 일어났으면 상식이라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일단 좁은 곳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린 거죠. 그게 기본 팩트인데 그러면 왜 몰렸을까? 그리고 왜 관리가 안 됐을까? 관리할 수 있는 병력은 왜 부족했을까? 그냥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별도의 집회가 있었죠. 거기에 많은 병력이 배치됐을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쪽이 소홀했고 사전에 통제가 전혀 안 되고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야 이건 말이야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 내가 여러 가지 우리가 왜 옮겼는지 이것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주술적인 부분 없는지 봐야 됩니다. 그런 것 신경 쓰일까봐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걸 피해 보려고 엉뚱한 곳에서 이유를 찾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어떤 특정한 세력이 일부러 그랬다. 그러면 김조국 원장님 일부러 그랬다면 야 거기에 사람들 다 모이게 해.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래가지고 밀어버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게 해. 그러면 저 윤석열 정부 흔들릴 거야. 이런 시나리오를 가졌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사람이 아닌가 보죠. 왜냐하면 박홍근 의원이 그 국회의장한테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김지석 한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KBS, MBC, JTBC가 2, 3일 전부터 방송을 해서 여기에다 모이도록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음모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저희가 가장 울분했던 건 이태원 그 현장에는 국가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또 말씀하신 용산이라는 곳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용산에 2개 중대가 그 용산을 지키느라고 배치돼 있으면서 이 참혹한 일이 벌어진 그리고 이게 그냥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고요. 그날 계속 119 전화가 갔다는 거잖아요. 사람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그런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야, 저 대통령실의 그 홍보수석? 대통령 공식 입장이 대통령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정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지시를 해야지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언론의 내용들이 자기 정부에게 자기 정권에게 불리한 내용인지 아닌지 조사하라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공식적인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홍보수석은 또 이 내용을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무런 일 처리에 대한 능력이 없는데 그 일 처리와 관련해서 자기 정권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언조사하라고 얘기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상식적인 주장을 사실처럼 과하게 받아들이는 거를 과대망상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자꾸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취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툭하면 술에 취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거의 중독증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사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나 상술에 취해서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제대로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다가 지금 언론이 말을 했다 이딴 식으로 답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몇 명이 숨졌고 정말 그 유가족들이 아직도 땅을 치면서 잠을 못 자는 데서 저게 대통령실이 해야 될 답변이에요? 저는 진짜 어제 저거 보니까 아,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나? 정말 왜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밤잠을 안 자면서 국회에 몰려가서 왜 탄핵을 안 하냐고 아우성 치는 모습 이면에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저런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술과 극우 유튜버를 멀리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상식을 떠나서 인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특정 세력이 일부러 저지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는데 오히려 나라의 큰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 잘된 일이다. 이따위 헛소리를 짓거리는 수염난 남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인간입니까? 저는 인간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자들입니다. 김명숙님, 아이고 답답해라. 어쩜 대통령실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저 모양 저 꼴인지 저런 인간들하고 같은 하늘에서 산다는 게 부끄럽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대접하기가 힘듭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발언 하나 더 들어보지요. 임광현 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한 이도훈 수석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대통령께서 했다는 겁니다. 홍부수석님, 언론인 출신으로서 MBC, KBS 등 공영방송들이 이태원 참사 유도 사건에 참여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가 아니고 왜곡해서 알렸다는 입장인 거죠. 두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야 누가 알겠습니까만 어떤 말씀을 나눴던 간에 전직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그렇게 공개하고 그것도 그 의도가 상당히 조금 보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의도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거는 뭐 김진표 의장이 잘 알겠죠. 그러면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법적 조치를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표현을 왜 왜곡을 했다는 겁니까? 어느 부분을 왜곡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표 전 의장께서 아니, 그 어느 발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취한 태도를 보면은 충분히 이러이러했구나 우리 국민들이 다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입을 좀 어떻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은영 소장님. 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의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왜곡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밝혀야 돼요. 지금 의원이 질문을 하잖아요. 왜곡된 부분이 어디냐. 근데 어저께 운영위원회에서의 그 모든 태도가 다 저랬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것이 무엇인지 밝히지를 않고 이건 다 그냥 국가 기밀 사안이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다.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다. 결국에는 대통령과 김건희 결사옹위대처럼 보였거든요. 이거는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오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저런 식의 태도라면 왜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만남은 비공개라도 반드시 배석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메모를 해요. 현재로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을 그래도 뒷받칠 만한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메모 내용이 자세하게 공개된 거고요. 그럼 대통령실도 거기에 배석했던 인물이 분명히 메모를 했을 거고 메모 안 했다면 그건 직무유기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면 됩니다. 단순히 그냥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하는데 그 발언을 지금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극우 유튜버 사랑은 이미 여러 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도 극우 유튜버를 10명 이상 초청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한바탕 뒤집힌 적이 있고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위를 하고 간첩이라고 불렀던 극우 보수 유튜버의 누나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지금 누구의 말을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떤 해명을 해야 대통령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데는 전 대통령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고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진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덮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짚고 넘어갈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회 차원에서 정말 무슨 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을 할 거지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나와서 저렇게 한마디 한다고 넘어가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극우 유튜버 즐겨보시는 채널의 운영자들이 이제 다 레거시 미디어의 지금 진행자로 나서고 있어요. 이 부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의 인식을 정말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 지금 대통령에게 올라오는 보고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걸 크로스체크해서 정말 팩트를 알아가기에도 힘든데 어떻게 이게 한쪽 극우 유튜버의 이야기들만 듣고서 국정 운영하는지 이거는 납득이 안 됩니다, 도저히.
KY66님이요. 아이고 저 태도 봐라. 다들 멧돼지 닮아가네. 이 태도를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보면서 전 태도가 매우 불손하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대하는 그 태도가 매우 불손해 보이는 이유, 그거는요, 마음을 먹고 나왔다는 겁니다. 너네들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그냥 갈 거야. 어? 그러니까 어떤 일을 딱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통위원장 사퇴시켰는데 똑같은 일이 7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이동관. 국회에서 탄핵 표결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매우 비정상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5인 합의제 기구가 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 야당 이렇게 해서 합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만 딱 2명을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해요. 야당에서 추천을 하면 임명을 안 해버려요.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도대체 상식을 찾아볼 수 없는, 아예 상식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왔으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맨 처음에 자기 입으로 상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입장을 따라가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공산 전체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날 전직 국회의장 김수철 국회의장이 국가운영과 관련해서 고언을 하려고 갔던 자리였어요. 독등. 그럼 분명히 이 내용을 정리했을 겁니다. 본인이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고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 그리고 와서 또 그 다음에 박홍근 의원한테 이걸 전언을 한 거잖아요. 전언을 했다면, 근데 그 내용을 봐도 그래요. 뭐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걸 예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부러 지원했습니까? 이 사건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이렇게 지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러이러한 발언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직 국회의장이 오죽하면 본인 회고록에다가 이런 내용을 올려놨을까. 이렇게 올려놨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면 계속 나라가 사달이 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고 올려놓은 내용이면 거기에 맞게 대통령이 왜곡됐으면 어떤 부분이 왜곡됐다고 얘기를 하든지 사실이 아니면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든지 그냥 그야말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야, 애들 다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자세는 많은 국민이 봤을 때 저런 얘기를 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진실이라면 공포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공권력과 군 통수권자가 저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대한다면 우리 12.12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가 마음대로 군대를 이동해서 자기의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들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잖아요. 또 그리고 그 아래 대통령실에 들어갔으면 만만치 않은 사람일 텐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 저렇게 옴짝짝짝 못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잖아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는 관료들로 똘똘 뭉친 대통령실의 존재가 국민에게는 얼마나 경악스럽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게. 네, 우리가 이제 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대통령이 나는 이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발표하니까 한두 번이에요. 저는 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참 극한 직업이다 이런 말이 돌 것 같고, 제가 아는 바로는 대통령실에서 몇몇 인사 제안을 좀 완곡하게 받았던 인사들은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좀 말이 언론계에서 떠돌고 있는 게 감당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쳤다가 저걸 방어했다가 본인이 어떻게 책임지냐는 거예요. 특히 국회에서 위증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간신배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대통령실도 문제가 많지만 그 안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말만 듣고 싶고 결사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만 자꾸 뽑으려는 근본적인 문제,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딱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국회 탄핵 청원이 9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90만 4,911명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합니까? 상식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런 집단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의 표출 아니겠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어제 있었던 것들 쭉 한 번 더 볼 텐데요. 비서실장도 그렇고 홍보수석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자들이 완전히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안하무인입니다. 정말 저자들이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 800에 7070인가요? 그 번호? 그 번호가 지금 문제의 번호인데 그 번호가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도 또 공방이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보실장님 계시죠? 네. 800에 7070이 안보실장 번호라는데 맞습니까? 그 제 번호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보실 보좌관실 혹시 번호입니까? 아니요, 그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4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비서실장님께 여쭐까요? 비서실장님 800에 7070 번호이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예. 처음 듣습니까? 예.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번호를 명함을 제가 통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번호들은 다 기자들에게도 가 있을 겁니다. 명함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근데 있습니다. 어쨌든 비서실장님 번호는 아니다. 네. 비서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안보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인가요? 그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기밀상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뭐 20곡에 하자는 겁니까? 수수께끼 문제 풀기입니까? 전현대변인 답변하는 태도 보십시오. 정진석 실장이 처음에는 막 강하게 얘기하다가 잘 생각해서 답변하라 그러시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을 바꿨어요. 우리가 뭐 법정 드라마에 나오는 걸 보고 있는 것 같고 홍보수석도 뭐 처음에는 대통령실 해명을 들어보면 대통령의 발언이 왜곡됐다라는 것식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또 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뭐 바이든 날리든 사태면서도 그 해명 과정에서 또 오락가락하는 거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02800에 7070으로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네. 계속 통화 중이라고 나와요. 방송 직전까지. 통화 중이라면 번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지금은 뭐 통화량이 어쩌고 통화 중입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뭐 기자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람들이 아마 확인을 하려고 다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번호가 없어졌다라는 네, 기사를 그런 말도 봤는데. 있죠. 아주 살린 것 같아요. 잘 살린 거 증거인멸이 되니까. 증거인멸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그거 증거인멸하고 난리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살려놓고 누군가가 계속 통화 중이 걸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닐까라고 의심이 드는데. 수학이 빼놓으면 안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자꾸 특검을 하자는 게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심지어 국회에서 나와서 하는 말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고 정진석 비서실장님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의심해서 유죄를 받았죠. 그 하셨던 발언이 거의 극우 유튜버 같은 발언을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알고도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기용을 해서 그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하는 발언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나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이런 인물을 기용했기 때문이고 답변 태도를 보는 것도 보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질의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일관되게 특검을 하고 있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그리고 최상명 관련한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뭐, 이용 소장 잘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회에서 이걸 처리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강유정 의원이 이날 질문을 맞아요. 했던데, 예. 때리면 나옵니다. 네. 챗 GPT에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그게 기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럼 기밀이 다 노출되는 거냐, 구글이나 챗 GPT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건 5층입니다. 이 번호가 5층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이 대통령 주 집무실이고 5층이 소집무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 전화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총괄적으로는 책임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 통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우린 추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7월 31일 날이 왜 문제가 되냐면 강의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부속실장이잖아요. 예. 강의구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당시 국방비서관이 강의구 부속실장한테 7월 31일 날 아침 8시 46분에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정도 후에 09시 51분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임기훈에게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통화가
12시 34분, 12시 56분, 13시 36분 번호나와서 벌어집니다. 전 그렇다면 이 전화가 경로의 촉발점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로하기 이전에 적어도 강의구 부속실장과 임기원 비서관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했을 거다. 그럼 당연히 그럼 5층이 소집무실이니까 이 라인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 100% 제가 볼 때는 추정할 수 있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야, 이미자 의원 발언이 거의 가관이에요. 실체도 없는 통화기록만으로 꾸며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유정 의원 챗GPT에 물어보면 번호 다 나온다.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구글 검색 지금 해보십시오. 16개의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번호가 좌르르 뜹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적국에서도 다 볼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전화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명함이 없거든요. 자, 국번에 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 알려줘 라고 했더니 대답이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좌르륵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800, 7070은 그렇게 엄격하게 안보 상황이라고 척척 감고 있는데 다 뚫렸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지금 아까 분명히 지금 나온 행정 인력 중에 대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챗 GPT에도 나오고 이거 외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물으면 그대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보라면서요. 여기 와서 비밀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진짜 안보를 지키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검색해 보십시오. 기자들 하면 지금 전 세계, 제가 일부러 번호 말 안 한 겁니다. 번호 다 떴습니다. 저는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드렸을 아니요. 뿐입니다. 안보 어떻게 할 거냐 물었습니다. 챗 GPT랑 구글 플랫폼에도 다 검색만 하면 나온다니까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나온다니까요. 안보라면서요. 그놈의 7070은 뭔데 그것만 이렇게 안 봅니까? 다른 거 다 열리는데. 근데 이제 저런 걸 자승자박이라고 하지요. 아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국가 기밀 사항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런 질문이 나올 거 몰랐겠죠. 그런데 챗 GPT에 물어보면 다 나와. 그러면 안보가 뚫린 거죠. 꿀먹은 벙어리 됐네. 우리 김정욱 원장님이랑 이은영 소장님 두 분 청와대에 계셔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명함을 줄 때 공개할 수 있는 번호는 있죠. 당연히 있죠. 있죠. 뭐 그래야 연락이 될 거니까. 그렇죠. 전부 다 뭐 흥신소도 아니고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흥신소 직원들도 다 번호는 넣어요. 팩스 번호도 넣고. 제가 싫은 사람한테만 명함을 안 줄 뿐이지. 그렇죠. 필요한 사람한테는 저로 통화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게 대통령과 국민을 연결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넣으려고? 이거 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잘 아시겠지만, 내선 번호, 한 장짜리에서 다 뽑아서 다 책상에 붙여놔요. 그럼요. 그게. 왜냐면 다른 부서 연락할 때 그거 보고서 돌리니까. 예를 들어서, 명색이 비서실장이니까 지금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딱 뭐 기밀입니다. 요즘에 뭐 기밀이고 보안이고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천하람 의원은 명함 관리 서비스만 검색해도 다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오전 질의 중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일체 기밀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정해 중에 제가 사용하는 명함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대통령실 지금 전화번호가 제가 좀 가려놨습니다만은 다 버젓이 공개가 됩니다. 02800에 7 이런 식으로 해서 성함과 지금 사용하는 전화번호들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전화번호가 일체 기밀이라면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기밀 사항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기밀 사항이 지금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내용을 공개적으로 유출을 할 권한이 저에게 없습니다.
아니 저걸 보니까 자료 영상 보면 대통령 책상 위에 전화기 한 대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가 저거 같아요. 기밀 사항이 됐잖아요. 지금 저 정진석 실장 답변은 저건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맞아요. 방구도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죠. 이제 자기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정말 상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면 대통령실 뭐 일반적인 전화번호까지 기밀로 분류하는 것은 뭐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요. 논리도 없고 상식도 없는 집단이에요. 근데 번호가 너무 좋아요. 7070. 그 7070 번호가 궁금해요. 7070. 그러니까 왜 이거만 얘기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번호는 어느 시름이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얘기가 털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얘기해 주면 되는데 이걸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추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야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 번호를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계속 이 번호가 중대한 번호라는 사실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 전화번호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 오늘 딱 공개하는 내용 여기입니다. 대신 이게 공개가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내일부터 없애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게 상식 아닙니까? 단순한 문제예요 이거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집단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꼬꼬무라는 말이 있잖아요. 꼬꼬 겉에 꼬꼬 겉통? 꼬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하는 대통령실? 뭐 꼬꼬 거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내부는 보안 상황이니 언론은 동네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보에 관한 사항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유명한 명품백이 보관되어 있다라는 장소 공개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장했듯이 지금 포장 그대로 청사 안에 보관되고 있다면서요. 몇 층에 보관되고 있다니까 아무도 답변을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급조를 하기도 어렵고 거짓말하니까 좀 밝히기 어려운 것 같은데 확실합니다. 운영위원들 대통령실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서 비공개로 안보에 관한 사항을 밝히지 않는 걸 서로 약속한 다음에 여야 의원들이 같이 가면 됩니다. 심지어 국회 정보위에서는요, 국정원장이 하는 말도 다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한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여야 같이 가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해오름빛님께서 글을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챗 GPT가 차단되고,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공개된 정보가 아닙니다로 뜬다. 아,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아니 저거를 김승원 의원이 천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7070도 네. 지금 천공이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구독 유지님, 유지는 YUJI입니다. 구글은 압색치고 챗GPT는 구금시켜라. 도대체 이 상식이 땅에 떨어진 이 세상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정말 답답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어제 운영위에 나와 있는 대통령실 비서실장부터 직원들은 마음속으로 딱 어떤 선을 긋고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서 최대한도로 이야기를 하고 지킬 것은 지키자가 아니고 일단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이것도 지금 본질이 뭡니까? 수사 외압 아닙니까? 그런데 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성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여전히 이건 항명의 본질이라고 이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복장이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보류 지시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위헌인 사항인데도 분명하고 대통령이 제2유권을 행사 안 했다? 저는 이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입니다. 하나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은 항명이다. 그게 본질이다. 그리고 김건희 명품백 받은 거 이거는 비열한 정치 공작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이제 설득이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바로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국민 생각과 벗어나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정진석 실장이 그런 이야기 했죠. 군복 입은, 제복 입은 사람들을 겁박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겁박했습니까? 제복 입은 사람들을 청문회에서 그 제복이 부끄럽지 않았나요? 어제 박수현 의원이 했던 부분 공감이 가는 바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첫 고속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TV뉴스에서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예의를 오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99.9% 국군 장병의 자랑스러운 군복과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신의 자리와 장군 계급장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증인 선서까지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0.1%. 이 뻔뻔한 장군의 군복이 과연 같다고 여기십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겁박당하고 모욕당한 것은 오히려 저는 최상병이고 최상병의 가족이고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이은영 소장님, 네. 그렇게 뻔뻔하고 그렇게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 박수현 의원이 그 정진석 실장하고 총선 때 맞붙었던 분이잖아요. 근데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결사 옹의를 하러 나온 거예요. 그렇게 또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혼자 외롭게 싸우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비서실 직원들을 다 끌고 나왔는데, 저는 정말 그 입법부가 뭡니까? 국민의 민의가 집약된 곳이 입법부 국회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짓밟고 무시하고 군림하는 태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저런 비서들을 데리고 있는 대통령 당장 지금 탄핵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지금 마음이어서 청원 숫자가 지금 100만에 가깝게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전희연 대변인, 네. 싸그리 어떻게 좀 정리하는 그런 거 안 됩니까? 싸그리 정리하면 대통령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로 국회 국민동의처럼 들어가 지금 본다라는 증언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그럴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실도 문제고 군도 문제이지만 결론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핵 여기가 높다고 보고요. 잘못 오해될 수 있는 용어 두 가지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항명사건입니까? 이거 누명씌운 사건 아니에요? 누명씌웠습니다. 국정농단입니다. 또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열한 정치범죄입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비열한 뇌물수수 의혹입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실의 주요 관계자들이 나와서 저렇게 발언하면 안 돼요. 저거 역사의 길이 남을 걸로 저는 박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실을 보여주지 말아야 될 가장 나쁜 사례로 두고두고 남겨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이 여론의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도 있지만 국민에 대한 저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한 태도, 대통령만 지키라는 저 대통령실의 방탄 저 답변, 저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그 운영의 가장 큰 문제가 저 부분이에요. 그 항명이다. 그리고 그 지시를 갖다가 외압이 아니다. 그리고 김태호 실장도 격려를 본 적이 없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비서실 직원들의 이 정말 인식, 국민과 전혀 다른 인식을 보여준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보니까 국민을 이제 바보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사항이다? 이거 이첩 보류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권한도 없는데 이첩은 당연히 즉각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문제 갖다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헌인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검법 자체가,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과거 특검을 했을 때는 왜 이래도 위헌인 사항에 특검 하에서 일을 냈습니까? 아, 야당이 그 특검을 갖다가 추천을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별건 수사했잖아요. 자기들이 계속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사건이 어떤 건지 다 국민들한테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자기들이 또 위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이 과거에 검찰실에 했던 행위는 정당한 거고 지금 한 거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 아니
대통령 부인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금융위원 운운합니까? 인사에 개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나왔더니 어떤 사람들은 줄 서가지고 거기 선물 들고 앉아있다는 걸 보는 상황에서 그걸 공개하지 않는 것이 소위 공화국에 있는 시민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방식의 자세와 태도와 발언을 한다는 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있다라고 사고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열한 정치 공작에서 오간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포장을 안 뜯고 청사에 보관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실이 좀 연습을 좀 하고 나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나왔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하나도 좀 안 맞고 있어요. 진솔쌤이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제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참석했었지요. 임기훈 비서관 거짓말 이제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요. 신장식 의원의 질문 들어보시죠. 그 조태영 안보실장님하고 임기훈 국방비서관 작년에 국회에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한번 좀 직접 봐보시죠. 사실 없습니다.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9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김 사령관. 아니, 네. 잠시만 시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 없다고 이야기했던 임기훈 국방비서관 7월 31일 오전 9시 53분에 1분 55초 통화했고요. 오후 5시경에 3분 16초 통화했습니다. 잠시만요. 임기훈 자, 임기훈 비서관 거짓말한 거 드러나니까 두려우십니까? 질의 중에 제가 있습니다. 질의 중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임기훈 비서관이 거짓말을 조용히 해주세요. 질의하고 있잖아. 조용히 해주세요. 그게 두려우세요? 왜 떠드는 거예요? 네? 두려우니까 떠들고 있어요, 지금. 지금 보니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국민의힘 이미자 배현진 의원들이 막 이렇게 뭐 시끄럽게 하는 모양이네요. 아니 그 진영도 좋고 뭐 그러지만 기본적인 그 양심이 없나요? 저는 저런 걸 볼 때마다 그 지역구 주민들한테 참 묻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대통령실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하고 짜고 들어온 것 같아요. 네. 100% 짜고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깽판을 쳐서 시간을 많이 소비를 시키자. 대통령실은 딱 몇 가지 일관된 입장만 제기해서 자기 지지층한테 곧바로 메시지를 던지자. 왜냐하면 이미자 이건 뭐죠? 야당이 감성적 선동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혐오를 조성하고 이게 문제예요. 정권을 찬탈하려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정권이 찬탈됩니까? 옛날에 했지 그랬으면. 지금까지 나 뒀겠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들이밀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런 식으로 깽판을 놓으면 넘어갈 수 있구나. 오늘 하루만 넘어가면 5년이면 넘어가면 돼. 다음번에 안 나오면 되지. 뭐 한 번 싹 다 나왔는데 뭐 또 나와 앞으로.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국민을 진짜 무시하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 돈은 누구한테 받는데? 국민한테 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진짜 이건 제가 볼 때 미친 짓이죠, 진짜. 이런 건. 네, 참, 우리 애청자님들 분노 지수 또 스트레스 높아질까봐 제가 웬만하면 안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미자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지요. 실장님. 네. 상당히 좀 많이 마음 착잡하시죠? 지금 오전에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쭉 질문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최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돼서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참사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경로했냐 안 했냐, 그리고 대통령 경로에 따라서 대통령뿐만 아니고 장관과 다수인들이 통화를 왜 이렇게 많이 했냐, 통화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건 외압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개입된 거다. 그리고 탄핵 점점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보면은요, 참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가짜 뉴스가 난무하면서 이것을 감성적으로 선동하고
그리고 대통령 혐오를 조성합니다. 비서실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의원님 의원 지적을 잘 새겨 듣게 됩니다. 이 괴담과 의혹의 성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그 거짓의 성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미자 의원의 말은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거짓의 성은 오래 가지 못한다? 어디서 그런 말을 김규태님 오늘 새벽 4시쯤 일어나서 탄핵 청원에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도 제 앞에 30몇 분이 대기 중이셔서 1분쯤 기다렸습니다.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골든블루님 국민들이 경노할 때입니다. 왜 이렇게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외칩니까? 이제는 임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저런 태도를 보십시오.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지 이런 참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국 대표 어제 80만 넘어섰을 때 이게 민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한번 들어봅시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바를 이곳에 올릴 수 있습니다. 5만 명이 동의하면 해당 청원은 해당 상임위로 회부됩니다. 최근 이 게시판에 접속자가 폭주해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해당 게시판을 보려면 몇십 분을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청원 때문입니다. 청원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이미 넘겨 법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청원은 공개일 후 30일 이내에는 계속 동의할 수 있는데 조금 전 현재 동의 수가 거의 80만 명을 육박했습니다. 동의하는 국민은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1986년 김대중, 김영삼, 양김이 이끄는 신한민주당이 주도했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이 떠오릅니다. 이 운동은 군사 독재 정권 종식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전희연 대변인님, 네. 이제 10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것도 민주당 당원이 200만 명인데 민주당 당원들 지금 동원해서 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은 국민의힘 당원인데요. 적입했다고 하네요. 제발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보수든 진보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청원에 자기는 참여를 했다. 그래서 제발 이제 정부나 보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극우 유튜버식으로 음모론으로 자꾸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신 좀 차리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이미자 의원이나 일부 국민의힘의 행태, 대통령실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건의산성 쌓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네요. 이명박 정부 때 명박선상이란 말 나왔었죠. 촛불 집회라든가 시민들이 그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광우병 쇠고기 파동 당시에 분노한 민심을 표출하니까 청와대에서 그걸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컨테이너처럼 싸워서 좀 먹어보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 명박산성이 조롱거리가 된 이유는 컨테이너 싸우면 민심을 막을 거라는 이 시대착오적인 사고, 왜 국민이 분노했는지 모르는 그 사고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조롱하고 분노한 것이거든요. 이미자 의원님 하는 행태가 건의산성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회의를 반응하는 듯한 저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게도 오히려 탄핵 민심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행태도 꼴보기 싫고, 집권 여당이라고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은 알았고 저렇게 국회 운영 방해는 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국민의 정서와 멀고 대통령의 심기보좌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건의산성, 성렬산성 잘못 썼다가는 정말 분노한 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나 내일쯤 100만 탄핵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이미자 의원 발언을 들으면서 좀 궁금해요.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뭐 그런 어떤 의도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김종원 원장님, 진심일까요? 저는 진심일 거라고 봐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믿는 거 아닐까요? 그 김진표 전 국회의장하고 한 얘기와 또 지금 아직까지 뭐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자 의원이 얘기하는 내용이랑 거의 같아요. 따지고 보면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대통령의 혐오를 조장을 해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야당의 의원들이 거기에 지금 동조해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는 발언과 거의 똑같은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국회 운영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적어도 대통령실에 있는 상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런 사고방식들에 젖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이 공식 라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비공식 라인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 비공식 라인의 핵심적인 중심에는 대통령 부인이 있다. 그럼 대통령 부인의 최근에 2년 동안의 행보를 보면 매우 비상식적인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총동원되는 저기 총동원체제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흐름들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 발언을 하면 대통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서로의 이익 공동체 같은 것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 여론이 넘어가게 되면 이미자 의원님 어디 가서 본인의 위치를 찾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동의 청원 90만 명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정희 레지나님이요. 국민동의 청원 접속하기 너무 힘드네요. 왜 이렇게 만들어서 30분이 넘게 기다리다가 포기하게 만들고 다시 들어가서 또 기다리고 이런 거 하나 시원하게 못 만드나요? 그러셨는데 글쎄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가 지금까지 좀 열심히 안 한 것 사실이에요. 행정부에 비해서 국회 움직이는 거 보면 좀 답답해요. 이제 좀 국민들 뜻을 국민들이 국회에 많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좀 차리고 일 좀 하세요. 희망은 힘이 세다님,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PC로 하면 좀 낫습니다. 그러셨는데 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반성해야 됩니다. 어제 운영위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이제 김건희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오죽하면은 국민의힘에서 대표되겠다는 한동훈도 제2부속실 만들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명품백 과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제 윤종균 의원이 우리가 지금 보러 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한번 보시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권익위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권익위는 독립기관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권익위에 달린 것인데 지금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권익위에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디에 어떻게 어떤 설명 태그를 붙여서 보관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건은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도 알고 계십니까? 장소를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대통령 기록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싶은데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국가안보랑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국가안보랑 상관이 없다고 단언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어떤 상관이 있는지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실에 방문해가지고 대통령 시설을 갖다가 열람하거나 공개를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대통령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품백이 보관되는 장소가 국가안보 아닙니까? 대통령 시설물 전체가 보안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주실지 다시 한번 자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은 장소도 보안구역 아닙니까? 그거는 사저였기 때문에 코바나 콘텐츠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대통령 부인이었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이 되어 있는 장소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10조 1항에 의거하면은 바로 저거를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보고가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게 뇌물이라면 그것도 빨리 반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저거를 기록물화 시켜서 아직 보고도 안 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절차 다 위반이에요. 저 사람들. 그리고 빨리 지금 저거를 압수수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품 가방도 압수수색해야 되고 대통령의 핸드폰, 개인 폰도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지 이 사안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술을 마셨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또 그걸 자랑질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그러면 김종 원장님 보안시설에서 술 마시고 놀아도 됩니까?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근무처에서 술 마시면 잘했어.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상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무슨 기간이 도래하지 않는다? 시행령 보니까 시행령상으로는 5월 31일 날? 8월 31일 날? 다 예를 들면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바로 들통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경찰 수사를 하나의 방어막으로 치고 있는데 아니 검찰이 거기 압수수색했습니까?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아무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한 경찰을 방패막이로 앞에 삼아서 그 사람들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과정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그냥 영장 치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장을 칠 주체가 누굽니까? 검찰이잖아요. 검찰이 영장 안 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걱정하지 마.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도 기록물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이게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대통령 상징물인지도 모르겠고 국가적 선물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걸 왜 보존하려고 하지 기록물로? 라고 하는 것들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받은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법을 갖다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 제가 볼 땐 위법적이에요. 양쪽 다 위법적이에요. 다 문제예요, 이건. 네. 온통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는지 진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들을 낱낱이 한번 다 이렇게 환하게 좀 보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탄핵열차 출발하면서 오늘 아침에 정의 도시락 또 상식 생수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영민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탄핵열차 간식비입니다 하셨고요. 변함없이님께서는 탄핵열차 도시락 배달 담당입니다. 소병률님 탄핵열차 탑승 챌린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현주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복길사랑님 총체적 난국이여 모두가 하자투성이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조사루스님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주 2, 3회 법원 출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는 짓거리 무엇을 위해 하고 있나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탕님 저는 세상엔 최소한 지켜야 하는 도리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다른 사람도 아닌 국가의 대표라는 대통령을 볼 때마다 인간입니까?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이런 말들만 나옵니다. 이런 나라 이런 상황을 계속 보고 있는 게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상황을 넘어서 이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아는 인간사회의 최소한의 선, 도리가 이렇게도 무참히 무너진 건가? 참 한숨만 나옵니다. 탕님께서 차분한 분노를 보내주셨습니다. 슈퍼챗도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슈퍼챗으로 정치 1번지 성원해 주셨는데요. 보수영님 TV님께서는 비가 많이 옵니다. 정어리 분들은 비 피해 없으시길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어리볼 언양 불고기 매번 주문하시는 수량이 하루 생산량을 넘어서 가지고 현재 사전 예약으로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진행했던 2차 사전 예약 물량은 다 이제 발송이 됐고요. 어제부터 일주일간 3차 사전 예약 들어갔습니다. 사전 예약 기간에 완판되고 있는데 아직 못 드셔보신 분들 이번 기회에 서둘러 보시고요. 또 드신 분들 계속 또 추가로 주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고기도 물량이 없었는데 조금만 더 해달라고 하는 부탁 많아서 저희가 부탁을 했더니 주말에 또 긴급으로 추가 물량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언양 불고기, 뒷고기 사서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예. 1부 끝나고 광고 나가는 동안에 살기 좋은 내나라님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상호님께서 재밌는 걸 보내주셨네요. 요즘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말까지 경로를 이탈해서 새로운 경로를 검색 중입니다로 됩니다. 경로. 예. 김일웅님, 대통령 탄핵 청원의 수가 100만이 되면 이는 대단한 상징성을 띠는 것이 된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탄핵 청원의 수가 100만인이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지지자들이 더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는 이 뒤에 공이 하나 더 붙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 200만 명인데 뭐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심을 비틀고 왜곡하고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당합니다. 그런데 당하고도 정신을 안 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러 패야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오늘 비 오는데 비 오는 날 먼지 날 때까지 패야 됩니다. 방금 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왜 그만둡니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국회에서 탄핵 처리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이동관 때 탄핵을 표결을 처리하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사람 남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최소한도 2명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뭐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퇴하면 또 방통위원장을 추천해가지고 또 청문회하고 이런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낭비를. 전혜연 대변인. 네. 이제는 좀 이런 짓을 좀 국민들 생각하기에 부끄러워서라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걸 먹튀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하더니 이번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제 전 위원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이딴 식으로 꼼수로 운영하다가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위원장들이 먹튀합니다. 대통령은 또 그걸 수용을 해줍니다. 여당은 새로운 인사 꾸리는데 시간 끌면서 온갖 편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MBC를 비롯한 언론 장악을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와 상관없어 보입니다만 제가 이거와 상관 있는 뉴스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직접 방송에서 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정무장관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 및 국민과 부처와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당장 5인 합의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방통위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뭘 제대로 또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야당에서 방통위원장 탄핵해야 되고 방통위 기형적 운영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는 깡그리 무시하고 이런 식의 꼼수를 쓰면서 뭐 자리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야당과 소통을 해요?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겠습니까? 제가 정말 윤석열 정권처럼 이렇게 위원회를 망가뜨린 정부가 없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방통위원회,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관한 방통위원회 망가지고 있죠. 반부패 방지의 최전선에 써 있는 건의위원회는 건희위원회라고 하고 있죠. 약자를 위한 최전선에 써야 될 인권위원회는 막말하는 인권위원. 과거에 변태영업, 퇴폐영업 나온 경찰관들을 폭행했다는 전력에 휘두른 사람이 지금 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어쨌든 저는 이 방통위의 꼼수를 쓰는 것을 보고서 이런 식의 국정운영 막으라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야당의 압도적 다수를 몰아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대통령 탄핵시키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를 정말 국회에서는 제대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일 위원장 탄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윤석열 검사 선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검사 행로의 멘토였다라고 하는데 저는 저분을 보면서 정말 그렇다면 허심탄회하게 당신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인생의 선배고 정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태도 아닌가요? 그런데 그 표정 한번 보십시오. 국회에 나와서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거. 그냥 노회하고 모른 척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과연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정말 이제 그 정도 살았고 누릴 건 누렸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저분이 모른 척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몰라요. 방송 전문성이 없는 분을 자기 멘토라는 이유로 거기 앉혔고 지금 일단 사임을 했는데 그냥 먹튀한 게 아닙니다. 지금 KBS, EBS, MBC 이사회 의결권을 바꾸겠다라는 걸 요청을 해놓고 지금 먹튀를 한 거여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은 지금 바뀌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원회 2인 체제는 완전 위법입니다. 그리고 그 위법 사안 동안에 한 일이 뭐냐면 YTN을 공영방송을 지금 민영화를 불법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지금 뭐 가처분 신청해놓고 이제 저거 자체도 상당히 뒤에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나면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은 다시 한번 그 신임 방통위원장도 탄핵시키고 현재 남아있는 한 명의 방통위원도 그냥 탄핵시켜버려서 아예 그냥 다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게 방송의 어떤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홀가분할 것 같아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왜냐하면 이게 마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MBC가 마지막 딱 저기였었어요. 근데 그거 딱 털고 제가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진짜 그만두고 싶다 이거. MBC만 정리가 되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KBS, EBS도. 그러니까 그건 이미 했고 이제 이 MBC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사장 방문이사 지금 바꿔가지고 이제 사장만 바꿔놓으면 뭐 KBS랑 동일한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본인이 법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미 서울고법이랑 서울고법에서 올해 5월달 작년 12월달에 2인 의결한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뭐 방통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법에서 이런 예를 들면 결론이 나온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위법사인 걸 알면서도 본인은 국회에 나가서 하는 얘기가 위법은 또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놓고도 본안심사에다가 물어보겠다고 얘기하니까 시간을 뒤로 쫙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법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모든 문제가 다 끝나서 이사진이 다 선임되고 사장이 바뀌고 방송이 장악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위법했어라고 본안심사 가서 판결을 내리면 완전히 소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좀 법원이 이번에는 좀 이런 사태를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MBC가 얼마나 좀 처절하게 잘 싸워줄 것인가 참 미안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좀 KBS, YTN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하시긴 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언론에 대한 탄압 또는 장악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인분들, 방송인분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노정면 지금 의원 되신 분도 뭐라냐면 많이 힘들어한다.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또 싸우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좀 국민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또 이 야당 민주당이 좀 이런 어떤 언론 파괴, 방송 장악 음모에 맞서서 조금 든든한 우군이 되시고 또 오히려 좀 앞에 나가서 싸워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한다고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뭐 저출산 대책하는 부처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가부는 또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아니 여가부 없애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 저출산 대책 부서를 만든다고 한다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여가부 없애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 그러면 여가부를 뭐 이런 것으로 좀 합해가지고 그쪽 부서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될 텐데 여가부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하면서 저출산 부서를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응? 그 기재부가 그 관리를 하겠다고 했고 저출산 부서와 관련해서 좀 대통령 발언 중에 약간 좀 특이한 점이 경제기획원처럼 예산에 대한 무언가를 좀 더 강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권한을 더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 새로 생기는 부서에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대요. 왜냐면 거기에 가서 또 무슨 결제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힘 빠진 정부에 가가지고 다른 부서 가면 내 자리 없어질까봐 지금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의 가장 큰 문제가 정책 추진력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작년에 자기가 직접 주도해서 저출산 대책이 정책을 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재밌는 게 한미의 그 3국의 리더들이 지금 굉장히 순환을 겪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TV 토론하고 나서 사퇴론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고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고 지지율이 뭐 10%대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 뒤를 따라가지 않을까. 지금 참 이렇게 지지율이 낮으면 결국 정책 추진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지지율은 또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나 이런 것이 역대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 때문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아마 이제 지지율도 엉망이고 뭐 경제 살리겠다고는 못하고 하니까 그나마 국민들과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걸 낸 것 같은데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자체는 비판받을 지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출생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이 애를 낳기는커녕 결혼하기도 무서워하는 이 현실, 일자리 대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의학의 발달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성들이 출산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살기가 너무 고달픈 나라예요. 노동시간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까지 보여준 인식을 한번 보십시오.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제대로 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놓는다? 전 이거 정말 성공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김홍일 위원장 왜 탄핵하려고 합니까? 5인 합의제로 운영해야 할 그런 기관을 2명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5명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뭐 정권을 잡은 쪽에서 더 많은 숫자 가지고 하는 것,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설득도 하고 또는 잘 안 되면 표결로.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예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애버립니다. 야권 추천 임명하게 돼 있어요. 임명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여당 위원들 2사람만 가지고 5인 합의제 기구를 운영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 푸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합법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국민의힘의 이상희 의원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재 방통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위원은 2인입니다. 따라서 제적위원 2인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인이 찬성한 모든 의결사항은 합법인 것입니다. 민주당 스스로도 방통위 2인 체제에 아무런 위법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 원장님, 제가 좀 정신이 이상해지려고 그래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났다, 2건이나 났다고. 이인체제는 문제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놨었고, 2017년도에도 이런 유사한 사태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도 문제가 있어서 법무법인에다가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 이상희 의원도 보면 한준호 의원의 법안인가요? 일부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발췌해가지고 이인체제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구하는 일을 위해서는 모든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도요, 생각을 해보죠. 둘이 앉아가지고 서로 뚱짝뚱짝 많은 사람이, 자, 너 안건 올려봐. 내가 이거 오케이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그게 민주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입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저출생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되게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게, 뭐 기시다 이런 거야 이제 증세 얘기라면서 작살 나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 저출생 정책이 나오니까 댓글에 많은 분들이, 야, 이것도 예를 들면 건설기업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 또 하나가 기업들 근무 시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국민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생마저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원성들이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이상희 의원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25%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건가라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요즘 아주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예전에 얼마 안 됐어요. 6월 달에 내놨던 결혼 출산 혜택 확대 방안 중에 어떤 내용인지 아시면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결혼 정보회사 과장 광고를 단속한다. 이런 걸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또 뭐 부처를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국민들에게 낯뜨겁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저런 거 시킬까봐. 이런 거 시킬까봐 무서워서 어디 가겠습니까? 아, 참 답답합니다. 이현자님, 매일매일 좋아요 누르고 애청만 하고 있는 70대 우리 부부 참다 못해 한 말씀 올립니다. 앵커님 말씀대로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두들겨 펴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그 입을 인두로 눌러보고 싶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 불에 불에 달구지 않은 다음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달구면 큰일 나는데. 무서워요, 무서워. 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냥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버렸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신이 성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매우 악한 겁니다. 사악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악한 것을 뉘우치고 국민 앞에 반성하고 그러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선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실은 탄핵 열차가 이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채 양명주 역을 거쳐서 탄핵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깨어있고 연대해야 합니다. 함께 깨어있어야 한다.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깨어있으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희님, 탄핵 승차권 28만 번대 부산 꼬등어입니다. 식당 옆자리 손님이 정어리라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거세게 내리던 비도 그치는 것 같고 부산에도 정어리가 많다는 게 눈물이 나도록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종착역까지 힘차게 달려봅시다 하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들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언양불고기 뒷고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어리몰에서 추천하는 언양불고기 뒷고기 아주 반응이 좋은데요. 그만큼 추천할 만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호바리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방법을 몰랐는데 아들의 도움으로 첫 출정합니다. 훌륭한 아들 두셨네요. 호바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고맙다. 정환희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어리 선크림 받으실 분들 KY66님 골든블루님 국민들이 경로할 때다 그런 걸 주셨죠. 꼬미맘님 이상원님 재미있게 경로 이탈 내비게이션 얘기해 주셨죠. 이상부님 구독, 좋아요는 탄핵열차의 티켓입니다 하셨는데 예,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상 5분께 정어리몰 선크림 그랜무어에서 나온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요. 지금 이렇게 나갈 때 그 부분 딱 이렇게 해서 이메일로 하시면 되고, 그것도 좀 어렵다라고 하면 카페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저희 커뮤니티에 문의를 하셔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데요. 비 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사고들이 막 날고 그러니까 일상의 안전이 중요한 그런 때가 됐습니다. 우리 안전 스스로 지켜야 할 것 같은데 각자 도생하는 세상 참 안타깝습니다. 내일도 더 힘차게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패널 전희연 대변인, 이은영 소장, 김종욱 본장 세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Hey!